어머니, 주중에 혼자서 집에 계시기 적적하신 것 같은데 요양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랑 지내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요양원을 가? 엄마, 오해하지 말어. 엄마도 거기 가시면 편하시고, 요즘엔 다들 늙으면 요양원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도 걸어놓고 그런다는데, 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곳이 요양원이랬어.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왜 어머니한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내 나이 75세 김말순. 남편이 죽고 평생 시장 반찬 가게로 아들을 공부시켰고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게 자랑이었다. 장사를 접은 후 시골에서 혼자 지내다가 아들 내외가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솔직히 기뻤다. 늙으면 가족이 그리운 법 아닌가. 처음엔 괜찮았다. 손주들 얼굴도 자주 보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내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눈치를 줬고 내가 부엌에 가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면서도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내 방식대로 설거지를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며 다시 했다.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인데 말이다. 나는 반찬 가게를 하면서 돈을 모았고 남편이 죽은 뒤 남겨놓은 보험금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았다. 부동산 투자와 주식에 관심을 가졌고 이런 소소한 투자로 수익을 보며 홀로 아들을 키우며 남들 못지않게 내 나름 지원도 열심히 해주었다. 아들은 겉으로는 효자 같았지만 내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다. 엄마, 요즘 금융 사기가 많으니까 통장 내가 관리할까? 엄마 명의로 된 부동산, 세금 문제 있을 수 있으니 정리하는 게 어때? 아들의 제안에 처음엔 순수한 걱정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느껴졌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부부가 나를 거실로 불렀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주중에 혼자서 집에 계시기 적적하신 것 같은데 요양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랑 지내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요양원을 가? 아들이 끼어들었다. 엄마, 오해하지 말어. 엄마도 거기 가시면 편하시고 요즘엔 다들 늙으면 요양원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도 걸어놓고 그런다는데 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곳이 요양원이랬어. 그리고 저희도 서로 공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요. 편하다고? 공간이 필요하다고? 결국 귀찮다는 소리 아닌가.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도 나중에 늙으면 알아서 다 요양원 들어가 살 건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저도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짐이었구나. 내 자식들에게 내가 짐이었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에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들었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되는데 조금만 참아. 요양원 보내고 나면 재산 관리는 우리가 할 수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 아들이
내가 평생 사랑하고 믿었던 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다. 아들 부부가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말했다. 난 이제 나가겠다. 시골집으로 다시 가서 나 혼자 살 테니 너네끼리 잘 살아라.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너희들이 날 요양원 보내려 한 게 갑자기지.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다 알아. 이제 그만하자.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75세, 다시 혼자가 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계산보다는 차라리 혼자가 낫다. 지금은 다시 시골로 돌아와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 옆집 김 씨가 가끔 들러서 도와주고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박하게 지낸다. 아들한테서는 연락이 없다. 하지만 괜찮다. 이제는 진짜로 내 방식대로 살고 있으니까. 몇 달째 연락이 없던 아들이 설날이 다가오자 연락이 왔다. 엄마, 설날인데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집에 오세요. 애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니다. 난 여기서 괜찮아. 엄마, 설날인데 가족끼리 함께 있어야죠. 저희한테 서운한 거 있음 푸시고 명절 때 저희 집에 올라오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받았다. 어머니, 저도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그래요. 손주들 이야기를 꺼내니 마음이 흔들렸다. 저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 아들 내외의 잘못이지 손주들까지 미워할 순 없었다. 그래, 설날인데 가족이 함께 있어야지.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설날에 가마.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불안감이 떠나질 않았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고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었다. 아들네 집에 도착하니 아들내외가 현관까지 나와서 반겼다. 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 짐을 받아들었고 아들은 내 어깨를 다독였다. 엄마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서 들어가세요. 손주들이 달려와 할머니 하고 안겼다.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다. 이런 게 가족이지 싶었다. 하지만 방에 짐을 풀고 거실로 나오자마자 느껴졌다. 뭔가 이상했다. 며느리는 계속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아들은 지나치게 친절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네, 엄마. 그러시죠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 자리도 이상했다. 며느리가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며 상을 차렸다. 떡국도 갈비찜도 전도 수북했다. 너무 과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제가 어머니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거들었다. 엄마 맛있지? 아내가 며칠 전부터 엄마 생각하며 준비한 거야. 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이 친절이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 저녁을 먹고 늦은 밤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다. 아들 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상가 시세 알아봤어? 요즘 그 동네 완전 핫플레이스잖아. 최소 20억은 넘을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재산세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어. 엄마가 우리한테 숨겨놓은 재산이 이렇게 많았다니. 우리 집 주소로 날아온 거 보면 실수로 등록해 두신 것 같은데 천만다행이야. 이번 설에 확실하게 명의 이전 받아야 돼. 요양원 계약서도 준비해 놨고 일단 도장부터 받으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상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조용히 장만해둔 그 상가를 어떻게 알았지? 아, 맞다. 작년에 주소 변경하면서 실수로 아들 집 주소로 등록해뒀었다. 당시엔 아직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재산세 고지서로 날아왔구나. 나는 조용히 내가 쓰던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다. 다행히 상가 등기부등본과 중요한 서류들은 내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 상가는 내가 반찬 가게를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투자한 곳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훗날을 위해 준비해둔 노후 자금이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신도시 중심가에 있어서 시세가 몇 배로 뛰었다. 아들 내외가 그걸 알았다면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내 아들이 내 피부치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설날, 가족이 모이는 명절. 하지만 이 집에는 가족이 아니라 탐욕과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내일 아침 이들이 무엇을 꺼낼지 지켜보자. 그리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이번엔 내가 준비할 차례다. 설날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아침 드세요. 오늘 병원 한번 가시죠. 병원? 난 어디 아픈 데 없어. 아니에요. 그냥 정기검진이요. 나이 드시면 건강검진 자주 받으셔야죠. 며느리도 거들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냥 한번 보시는 게 어때요? 깜빡깜빡? 나는 아직 정정하다. 기억력도 멀쩡하고 계산도 빠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필요 없어. 난 괜찮아. 하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 결국 나는 아들 내외를 따라 병원에 갔다. 신경과였다. 의사는 여러 질문을 했다. 오늘 날짜, 계절, 간단한 계산 문제들. 나는 다 맞췄다. 별 문제 없어 보이시는데요. 의사의 말에 안도하려는 순간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선생님,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저희한테 막 화를 내시고.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아들이 내 어깨를 눌렀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 좀 하자고요.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다. 며칠 전엔 저한테 이상한 행동도 하셨어요. 새벽에 제 방에 들어오셔서 내가 언제 너 방에?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 방 침대 제 옆에 누워서 주무시는 것도 그렇고 이불에 실수도 하셨잖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며느리가 나를 치매 노인네 취급하려 했다. 이게 무슨 거짓말이야. 난 그런 적 없어.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기억 못 하시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며칠 후 집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김미숙이라고 해요. 앞으로 사모님 케어를 맡게 됐어요. 가사도우미였다. 아들이 고용했다고 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케어해드릴 분을 모셨어요. 김 씨는 친절했다. 밥도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말벗도 되어주었다. 처음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분명 탁자 위에 올려둔 안경이 사라졌다. 안경 못 봤어? 김 씨가 서랍을 열더니 안경을 꺼냈다. 여기 있네요, 사모님. 아까 여기 넣으셨잖아요. 아니야, 난 탁자에 뒀어. 사모님, 기억 잘못하시는 거예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렸다. 김 씨는 내가 이미 먹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기억이 안 났다. 며칠 후 아들 내외와 김 씨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문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다. 증언만 잘해주시면 약속대로 1억 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였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깜빡하시는 것들, 이상한 행동들, 다 메모해뒀어요. 김 씨의 목소리였다. 대소변실수는? 며느리가 물었다. 제가 증인으로 나설게요. 그날 제가 직접 봤다고 하면 돼요. 좋아요. 이번 주 안에 성년후견인 신청 넣을 거예요. 치매 진단만 받으면 어머니 재산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치매 진단? 성년후견인? 재산관리? 이들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 거짓 증언으로 조작된 기록으로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김 씨는 아들 편이었다. 처음부터 1억을 받기로 약속하고 들어온 거였다. 친절한 척, 나를 돌보는 척 하면서 내 행동을 감시하고 기록했다. 며느리의 내 대소변 실수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김 씨가 증인으로 나서면 법정에서 내가 뭐라고 항변할 수 있을까? 나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방으로 돌아왔다. 숨이 막혔다. 내 아들이, 며느리가, 그리고 내가 믿었던 가사도우미까지 모두가 한패가 되어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재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병원 가셔야 해요.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한대요. 난 안 가.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혹시 치매시면 빨리 치료 시작해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김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세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도망칠 곳도 믿을 사람도 없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밖에는 자유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이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성년후견인을 신청하고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고 내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으려 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 날 믿어줄까? 절망 속에서 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아야 했다. 증거를 찾아야 했다. 이들의 음모를 밝혀낼 방법을.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은. 법정 날이 다가왔다. 아들은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고 나는 피후견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엄마,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나요.
아들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며느리도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한 얼굴이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판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방청석에는 아들 내외와 김 씨가 앉아 있었다. 김 씨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럼 증인 김미숙 씨, 증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김미숙이 일어났다.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증인, 피후견인 김말순 씨의 일상생활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아들 측 변호사가 물었다. 김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모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아줌마, 뭐 하는 거예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 계속하세요. 가사도우미 김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김말순 사모님은 치매가 아닙니다. 정신도 멀쩡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십니다. 사실 아드님이 저에게 증언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1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판사가 놀라 물었다. 며느리 분이 주장한 사모님 대소변 실수도 거짓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 없었고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모두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증인, 왜 갑자기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판사가 물었다.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 달 전, 제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 질환이었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 저는 그 돈이 없었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는 그때를 떠올렸다. 한 달 전 가사도우미가 어딘가에 돈을 꾸고 다니는 전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다. 통화 내용이 아들의 수술비 때문에 돈을 빌리고 다니는 것 같았다. 수술비 걱정으로 가사도우미 김미숙이 힘들어하여 나는 그날 바로 병원으로 갔다. 원무과에 가서 김미숙 씨 아들 이름으로 된 수술비를 전액 결제했다. 익명으로 기부된 거라고 하세요. 나는 그렇게 부탁하고 병원을 나왔다. 김미숙 씨가 나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녀의 어린 아들까지 미워할 순 없었다. 김미숙 씨가 계속 말했다. 그런데 수술비가 결제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누가 낸 건지 물어봤더니 익명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누가 우릴 도와준 걸까? 그녀는 흐느꼈다. 며칠 후에 사모님 방 청소할 때 영수증을 보고 알게 됐어요. 저희 아들 병원 몇 천만 원 하는 병원비 영수증.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배신하고 있는 그분이 제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걸. 김미숙 씨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았어요. 1억 때문에 사모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사모님은 제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그렇다면 증인이 작성한 관찰 기록들은 모두 조작입니다. 아들분과 며느리분이 시킨 대로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사모님은 깜빡하신 적도 없고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아들이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한 번 더 소란 피우시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고 있었다.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다. 판사가 판결했다. 본 법원은 성년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피후견인 김말순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끝났다. 법정을 나서면서 김 씨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다. 아주머니 아들은 괜찮은가? 네. 덕분에 건강하게 회복했습니다. 그럼 됐네. 이제 가봐요. 사모님, 아주머니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끝까지 양심을 버리지 않았으니 그걸로 됐어요. 나는 김미숙 씨를 지나쳐 걸었다. 아들 내외가 멀리서 서 있었다. 아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이제 끝이다. 다신 날 찾지 마라. 엄마, 난 더 이상 너희 엄마가 아니야. 며칠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내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상가, 예금, 주식 모두 합쳐 30억이 넘었다. 전액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써주세요. 변호사가 놀라 물었다. 자제분들께는 한 푼도 주지 마세요. 그들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30억.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마음이 후련했다. 저 돈 때문에 내 존엄이 무너질 뻔했다. 저 돈 때문에 내 자유가 감금될 뻔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자유로웠다. 나는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경로당에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 돈은 없지만 마음은 편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속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나의 존엄이었다. 재산보다 소중한 건 나의 자유였다. 그걸 깨닫는데 75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다. 나는 지금 진짜로 내 방식대로 살고 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지만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삶의 교훈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